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때 질문 주셔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요. 뭐 좀 생각도 다르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도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시간 주셔서요. 네 꼭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와 성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국제적인 영향, 그리고 한국 외교, 이렇게 이제 네 꼭지를 각각 한 12, 3분 정도씩 하면은 얼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를 삼중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움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에는 이렇게 러시아 대 서방,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는 세 차원의 전쟁이 얽혀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로 이렇게 쭉 풀어놓으면 조금 어떠실까 싶어서요. 제가 그냥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러시아가 주범인데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하여튼 그동안 미국, 나토, 이 서방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머니가 안 좋은 불만들이 쌓여져 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민족주의적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돈바스 지방의 분리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겠다고 나왔던 일이 계기가 돼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4년서부터 8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미국, 나토랑 러시아랑 그냥 직접 전쟁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미국이 이기겠죠. 러시아가 뭐 무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제력으로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기기 좀 쉽지 않아 보이시죠? 근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 동쪽 끝에 있는 돈바스 지방 사람들이 분리주의 운동 그 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랑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빗겨서 배치를 해놓은 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싸움이 걸려 있고 이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3중의 전쟁이 한꺼번에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이 전쟁의 이유나 해법을 생각하실 때 조금 다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측면들을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려도 일단 미국이랑 서방을 중심으로 한 나토, 유럽 서방 세력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불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토가 원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는데 독일이 이제 패퇴하고 나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만드는데 공수동맹으로 나토를 만들어요. 근데 나토를 만들었을 때 영어 단어 6개로 나토의 정신이 딱 요약이 돼요. 뭘까요? 일단 독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저앉혀야 되죠. Germans down. 그 다음 뭐죠? 여기는 안 보이지만 미국, US, Americans in. 그 다음 누구는 내보내야 되죠? 러시아. 소련, 그렇죠? USSR out, Russians out. 딱 6단어로 나토의 정신이 딱 정리가 돼요. Germans down, Americans in, Russians out.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데 이 나토는 당연히 이 소련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고 소련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에 있었던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죠. 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고 있었는데 1990년 냉전이 끝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고 이 동구권 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부 시장 경제 체제와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면서 러시아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토에서 러시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동쪽으로 확장을 이런 식으로 쭉 해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008년
다른 나라들은 뭐 다 동구 국가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트해 연한 세 개 나라 이쪽 나라들이 다 이제 쭉 들어가면서 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에서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독립한 거죠. 근데 요 세 나라는 구소련 국가였는데 독립한 국가들이긴 한데 이 국가들은 워낙 발트 연안에서 유럽과의 관계가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12개 나라들이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함께 이제 뭐 이 조정하면서 같이 가보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나토가 확장하면서 어디를 이 눈독을 들이냐면 조지아랑 우크라이나를 눈독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서부터 부시 대통령 시기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다 들어오는 거를 계속 반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조지아도 독립국이고 우크라이나도 독립국인데 뭐 나토 가입하는 거를 러시아가 뭐라고 막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미사일 위기 기억나시죠? 쿠바에 소련 기지를 설치하고 소련제 미사일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는 순간 케네디 대통령 뭐라고 했죠? 배치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아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핵전쟁의 직전까지 갔던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가 나토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없었던 90년대는 다 이거를 수용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이 조지아에 나토 가입하고 나토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자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에게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사실은 나토가 배치를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쪽에 배치를 하면 여기 지금 같은 색이죠. 러시아랑 같은 색. 여기 어디죠? 여기가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의 주예요. 네, 엑스클레이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옆길로 갑니다만 여기랑 그 다음에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 수월기 회랑이라는 걸 만들까봐 지금 폴란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뚫고 가야 되거든요. 벨라루스 통해서.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그 전략 균형이 깨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나토에 그러면 가입할게 그런데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유럽 안보 질서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려가 정당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미국 내의 뭐 케네디라든가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냉전의 설계자가 누구죠? 이 엑스텔레그램이라고 하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소련을 어떤 식으로 봉쇄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미국의 전략가들서부터 시작해서 현 키신저 아직도 살아있는 키신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 핵심적인 러시아 지역을 러시아 이해 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이제 뭐 일단 나토는 계속 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전쟁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는 러시아가 푸틴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러시아에도 커다랗게 세 종류의 사조가 있다. 그래서 대서양주의, 그래서 이쪽은 친서방주의, 자유주의 그룹인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옐친 대통령, 고르바초프 이런 시기에는 서방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세계화에 같이 조응하면서 G8에 편입하고 서구가 잘 지냈던 1990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서구로의 통합을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세계를 건설하려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러시아가 완전한 서구의 일원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놓고 잃고 힘없는 그 냉전의 패전국으로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 90년대 이제 문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러시아 국민들이 사실 이 제3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살았던 90년대를 보냈던 러시아인들은 적어도 그때 20대 이상은 전부
서방에 의해서 이주 시민 취급을 받았던 그 기업에 대한 굉장한 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휴밀리에이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속에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런 국민 정서가 바탕이 되면서 뭐가 발흥을 하기 시작하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라시아주의.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독자적인 강대국으로서 유럽 서구 문명과는 구분되어지는 자기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 러시아의 자기 중심, 러시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적인 이 민족주의 그룹이 발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 지금 뭐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의 욕심 많은 그리고 그 전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40대 대통령 시작할 때 그는 현실주의자로서 실용적인 국제주의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4번 임기를 거치는 동안 점점 어느 쪽으로 간다? 네,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점차 수용하는 쪽으로 가요. 그 이야기는 푸틴 대통령 자체가 그쪽으로 스스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 사회 전반이 점차 어떻게 됐다? 보수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사회 자체가 보수화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80% 90%가 지지를 하느냐, 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바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러시아 사회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서방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상당히 보수화되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푸틴 대통령도 현실주의적인 실용주의자로 시작을 해서 점차 대러시아 민족주의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민족주의가 이런 식으로 보조됐죠. 그렇지만 러시아만 그러냐?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낸 이 동슬라브족 세 나라, 벨라루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러시아, 그 다음에 소러시아, 대러시아. 그러니까 대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고요, 소러시아가 우크라이나고, 백러시아가 벨라루스죠. 이 세 나라가 그냥 형제국이에요. 언어 서로 아무것도 몰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 50% 이상 언어가 다 통해요. 그런 나라들인데 왜 이렇게 지금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맨 처음에 독립하고 나서 시작되어진 이제 이 4.3은 뭘 뜻하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에 친하고 왼쪽으로 올수록 서방이라고 친한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국가 외교안보에 대한 통합도가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건데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크랍추크 쿠츠마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거쳐요. 맨 처음에는 통합도가 높은 반러시아적인 친서방적인 데서 시작을 했다가 쿠츠마 때 러시아랑 같이 가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걸 2000년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랬다가 여기에 반발하는 친서방 쪽의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이제 이 오렌지 혁명이고 유시엔코 정권이 이쪽으로 가요. 그랬다가 다시 친러시아적인 야누코비치 정권 갔다가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유로마이다를 통해서 야누코비치 정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물러나죠. 물러나면서 들어온 사람이 포로셴코라고 하는 대통령. 포로셴코 대통령의 또 극단적으로 또 서쪽으로 왔는데 이 시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통합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그래도 러시아랑 뭔가 화해를 모색하면서 가야 되고 러시아와 서방을 다 아우러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었던 이 고조되어진 순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고조되어진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참고로 벨라루스는 뭐 친러시아의 통합도가 높은 사분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분열적인 양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러시아에서도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고조되어지면서 두 나라가 점점 더 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돈바스가 어딘가 하면 여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쪽 지역을 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동부에 있는 이 8개, 9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9개. 여기가 크림반도거든요. 이제 이쪽이 흑해인 거고요. 이쪽은 사실은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냥 지금 전쟁 이전 상황을 쭉 봤을 때 2014년 이전입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하기 이전까지는 러시아랑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고 친러시아계 대통령들에 대한 지지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쪽 지역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에 속했던 지방이에요. 제정 러시아 시기에. 근데 소련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족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쪽 지역을 갖다가 이제 막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지도가 제가 안 나옵니다만 이쪽 서쪽에서는 뭐를 가져오는가 하면 지금 르비우라고 하는 지역이나 이쪽이부터 뭔가 하면은 폴란드의 영토였는데 폴란드로부터 그 영토를 떼다가 우크라이나에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영토를 갖다 붙여요. 헝가리에서 뜯어 영토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가운데 순혈 우크라이나 민족들의 순혈 우크라이나 땅에 한쪽으로는 제정 러시아 쪽의 땅을 붙이고 이쪽에서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땅을 갖다 붙여서 만들어진 게 현재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다민족 국가로서 이 전체의 통합이 굉장히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순혈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될 경우에 이 양쪽이 분열적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2014년 이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뚝딱 먹어치우니까 분노한 우크라이나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 제가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거 그냥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순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극렬 분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극렬 분자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포로셴코 대통령인데 극우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그룹을 수용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시기에 극우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탄압과 테러를 자행해요.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데사에서 있었던 한 이 시위에 대해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테러를 가하면서 이 사람들을 쥐잡듯이 몰아가지고 트레이드 유니언 빌딩에 오데사 항구에 있는 그 트레이드 유니언 빌딩에 그 사람들이 이제 쫓겨 들어가는데 한 56명 정도 쫓겨 들어갔는데 거기 그 못질에서 문 잠가버리고 거기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태워서 56명 그냥 태워 죽여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테러들이 막 자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왜 여기 독립하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순혈 민족주의자들의 반대하고 우리는 러시아로 분리 독립하겠다 그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 지역이 돈바스입니다. 그래서 돈바스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죠. 즉 크림도 러시아한테 뺏겼는데 돈바스까지. 근데 돈바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이 광업과 이 공업의 중심지예요. 여기를 뜯어가지고 러시아에 가겠다고 말도 안 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반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이 돈바스 전쟁인데 2014년 이후에 8년이 되는 전쟁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50만 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작은 전쟁입니까?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앞에 나온 이 사람들, 독일의 당시 메르켈 총리부터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이 정상들이 모여서 자 여기 비무장지대 설치하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자치권을 인정해라.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몇 킬로씩, 2.5킬로씩 서로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 라고 해서 한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민스크 협정 체제 속에서 이 지역의 분쟁을 관리하려고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분쟁 지역이 있으면 나토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차츰 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그냥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못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계속 공격을 해요. 민스크 협정을 누가 제일 많이 위반했느냐? 그러면 반군들이 먼저 때린 것보단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때리게 많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재작년 말서부터 작년 초에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심지어는 저희가 외교부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한국의 대사관 정보부 전부 해가지고 같이 대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전쟁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심지어는 뭐 유럽에 있는 무관들도 다 그렇게 화상무예하면서 저희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도 그랬고 몇몇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돈바스는 봐야 된다. 돈바스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정리하려고 들어오면 러시아가 그때 누를 거다. 그런 돈바스가 이제 화약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바스가 아직 시끄럽지 않았는데 2월 18일, 19일, 20일 이 돈바스 요 지역을 두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폭격을 시작을 하는 이 모니터링을 딴 게 한 게 아니고요. OSC라고는 유럽 국제기구가 했어요. 유럽 기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시기에 점점 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돈바스 전쟁 기간 동안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지원하면서 군대를 강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굉장히 졸전을 하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서방이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40만 플러스 예비 20만이 60만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관련되어진 훈련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 무장 이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그냥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제 추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정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이건 전쟁사가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문제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런 포격은 있었고 이렇게 돈바스 지역 안쪽으로 집중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의 방어선을 뚫고 저 지역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전쟁 어떻게 정리해보면 삼중전쟁, 미국과 러시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이거를 그 속에 러시아가 순치되기를 바라는 거고, 러시아는 그래도 자기가 있는 이 유라시아의 나의 세력권이라는 거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되고 이것들을 미국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의지가 충돌한 거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선 대러시아 민족주의와 극우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면서 국민국가의 자기 주권과 제국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이 지점을 보면 확실하게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쪽 걸 보면 러시아도 자기의 세력권을 지키기 위한 강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 마지막 이 지점은 우크라이나의 정부군이 이것을 정리하는 건 내부의 문제니까 내전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주민들이다 라고 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서 무장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의 전쟁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디서부터 해법을 풀어갈 거냐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삼중전쟁의 구조가 가지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가 약자, 이거 미국과 서방의 세계가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면서 이 러시아가 주저앉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구조에서 서로 엮여 있는 이 전쟁을 나름대로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거 가만두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만 희생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풀어가는 방법은 즉각 무력 사용의 중단. 그래서 평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를 결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의파, 저스티스 캠프. 그 다음에 평화가 중요하다, 피스 캠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속해 있죠? 정의파에 속해 있습니다. 정의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파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뭐 하여튼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교수님 네. 잠깐 네, 말씀 중에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 하면 네.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뭐 친러 계통의 네. 그뭐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데사니 뭐 해서 네, 그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의 그 인구 네, 또 이쪽에 이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서 이제 막 2차 대전 이후에 합병한 지역. 네, 그러면 이제 순혈 우크라이나 그 인구 비율하고 네, 기타 지금 친러 계통이든 뭐 등등해서 그 인구 비율하고 네. 그 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만약 이쪽에 지금 그 러시아 친러 계통의 돈바스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그쪽에 그 인구 비중이 뭐 상당히 크다라면은 이쪽이 한 전쟁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쪽에 한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서방 쪽이 한 10%가 좀 안 돼요. 네. 폴란드 쪽이 한 10% 네. 조금 안 돼요. 8, 9% 정도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한 55% 정도가 수요 우크라이나 정도가 되겠죠. 55% 정도. 네. 예. 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도 우크라이나 국민이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도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하면 이걸 통합적으로 풀어내는 게 필요한데요. 예. 이게 이제 순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차별 또는 탄압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좀 통합적인 정책을 펴는 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죠. 크림을 러시아가 뜯어갔기 때문에 전부 분위기들이 안 좋아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맨 처음에 돈바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북부에서 남부에서 동시에 진격하면서 그때 뭘 하고 싶었던 거냐? 키예프 함락하고 친러 정부 수립하기 위한 특수군사 작전이라는 걸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토 가입 철회시키고 중립국가하고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돈바스 분쟁 지역화하고 나서 종전 선언하는 방안이 한 달 만에 이제 포기가 돼요. 왜 그러느냐?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파란색이 좀 퇴각한 거예요. 러시아 분들이. 그러면서 전쟁은 어디로 집중된다? 동쪽으로 집중돼요. 동쪽으로 집중되면서 이 전쟁 전면 공격이 실패하고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러시아가 이 전쟁 되게 중요해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점령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마리우폴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저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최고로 용맹했던 부대들 그리고 정말 우크라이나 순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굉장히 고조되어져 있는 아조프 연대 같은 그 그룹들이 다 저기 포진돼 있었는데 결국 러시아가 일단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고 이쪽 지역을 이제 자포로제 그 다음에 헤르손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쭉 연결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랑 연결하는 일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랜드 브릿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바스는 여기였고 크림은 여기였는데 크림은 2014년에 먹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바스에는 반군 세력이 있었던 건데 이제 반군 세력은 러시아가 지지를 한 거죠, 지원을. 근데 이제 여기를 크림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항지이고 여기에 뭐 우주 기지도 있고 세바스토폴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포기하기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14년 이 크림반도 합병 있고 나서 무슨 저 그 모 연구소에서 했던 거 인터넷 찍었던 데서 그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욕을 좀 먹긴 했습니다만 그 여성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오래된 부부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남편이면 이 우크라이나가 조강지체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니까 자기에게 가장 이 중요한 크리미아라고 하는 이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보석 목걸이를 선물한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점점 이 러시아라는 남편이 싫어져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제 남편이 이제 매력적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계속 회유하고 달래고 하는 남편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너희 갈 때 가더라도 이거는 안 돼라고 치사하게 이제 뺏은 건데 러시아 입장에선 치사한 게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뭐요? 흑해에 대한 이 제해권이 사라지면서 이 러시아의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건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미국이랑 러시아가 물밑 접촉을 하는데 미국이 러시아 보고 너희 지금 점령한 땅 다 놓고 나가라라고 하면서도 이건 뭐 내가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게 크림반도. 크림반도를 너희가 클레임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놓고 나가라는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그럴 정도의 땅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크림을 결국은 돈바스부터 이렇게 연결한 랜드 브릿지를 만드는 게 2단계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가 이 주력 부대를 제가 이런 표현 쓰면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겁니다. meat, 고기, grind, 고기 분쇄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까 이 전쟁의 목표를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러시아의 국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역을 다 하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동부에 있는 지역을 러시아가 통제하거나 어떻게 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의 40만 플러스 20만의 그 훈련된 군대를 이 돈바스 전투를 통해서 전부 소진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전군 동원령도 안 내리고 러시아의 전체 군대를 다 갖다 밀어붙이지도 않아요. 딱 20만을 가지고 저전투를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계속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펴고 있는 거고요.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러시아군도 손해가 있죠. 그렇지만 교환 비율로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더 많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단계 전쟁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랜드 브릿지를 만드는 성공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1000km 정도 되는데 20만 군대를 가지고 이 전체를 전쟁 중에 커버를 하고 지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만 전체가 다 싸우는 병력이 아니잖아요.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20만 중에 3분의 1이 전투 병력이면 3분의 1은 지원 병력이고 3분의 1은 예비대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지 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계속 사람이 하는 거라서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과 3분의 1이 서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교대로 전장에 투입되는 건데 그러면 8만을 가지고 이 앞에서 이거를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러시아도 막상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약점을 우크라이나가 잘 보고 그 약점들을 찔렀죠. 이쪽에 그 하르키우, 하리코프 이쪽 지역에서 진격하니까 러시아 군대가 거의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무주공산처럼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이만큼을 불과 일주일 만에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잃어버려요. 헤르손 지역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거죠. 자, 러시아가 드디어 허점을 보인다. 그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반격과 이제 러시아가 이 상태로 가면 점령한 지역들을 내줄 수도 있겠다는 위험이 느껴진 거고 그래서 사실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지난 여름, 가을로 넘어오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30만 정도의 35만 정도 된 것 같은데 35만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요. 결국 그럼 20만 플러스 35만이니까 55만 정도를 동원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40만 플러스 20만에 60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동원을 계속해서 전시동원 체제를 통해서 40만 정도를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럼 한 100만이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군 100만, 러시아군 35만. 이런 전쟁이 21세기에 진행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뭐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추정컨대 우크라이나가 거의 20만에 가까운 그리고 러시아가 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고 그럼 죽은 사람이 그 정도면 다친 사람은 그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상 관련된 게 한 60만 정도가 나오고 러시아는 한 30만, 25만에서 30만이 나오고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1년 반 동안 계속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진격을 하고 계속 이쪽 지역을 두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바흐무트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이 돈바스 여기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이 마리우폴 이 지역을.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이쪽 랜드 브릿지가 무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장갑차, 탱크, 그다음에 야포, 뭐 하이마스 굉장히 첨단 서방 무기를 계속 주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한테 그 결정적인 성과를 못 거두느냐? 공중전이랑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중전이랑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탱크가 들어와도 공중전 지원을 못 받으면 탱크가 굉장히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이렇게 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딱 갖추고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해 들어오면 쭉 빠졌다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계속 소진시키는데 우크라이나 어쨌든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희생이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 전력 구조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공중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F-16 발사. 근데 F-16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몰아본 적이 없는 비행기. 여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하려고 20명 선발해가지고 일단 가봤더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되는 정도가 20명 중에 8명밖에. 이제 그럼 그 8명도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한 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빨라야 올해 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독일에서 타우루스라고 하는 사정거리 500km짜리를 이제 그 공대지, 지대지 가능한 미사일을 이제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지금 주겠다고 하지만 당장 없는 거예요. 자, 바흐무트에서도 소모적인 지구전을 해서 그 많은 희생들이 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최근에 지난 6월달 이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이 전체를 영토화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방어선을 구축을 해요. 쭉 3중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지뢰, 그다음에 이 저지선, 그다음에 다시 이 지뢰, 저지선 이렇게 아주 3중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되는지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왜 여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리우폴을 끊든 이렇게 멜리토폴을 끊든 여기까지 막 이렇게 깊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이렇게 끊든 끊어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차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전력 모자르고 장거리 타격 능력 안 되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와서 죽는. 그러니까 최근 2달 동안 45,000명 죽은 거를 나와요. 거의 인해전술 수준이에요. 속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정말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싶으면 서방에서 왕창 무기를 주고 뭐 F-16이 뭐 F-35 다 때려주면 안 될까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이 전쟁이 확대돼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입장에 가장 센 나라가 독일이고 그다음 미국이에요. 그런데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한 번 해야 된다라고 제일 강력하게 지금 선봉에 서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폴란드. 그다음에 이 발트의 3국. 유럽 국가들도 입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 넘어가면 우리가 최전선인데 이 김에 그냥 나토가 한번 가서 러시아를 확.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 러시아는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나토한테 밀리면 핵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직접 전쟁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강해주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병사들이 인해 전술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의를 세우는 방법인가?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당장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자,
그래서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은 이미 결말이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즉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합병돼 버렸죠. 합병 선언됐어요. 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끊어내면 중간에 멜리토폴이나 마리우폴 지역의 랜드브리지 부분을 끊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결말은 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세와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지금 지구전을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이 전쟁에 뭔가 성과를 내서 서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방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지난 오키나와 G7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 이후로 이런 선에서 조금 일단 종전이 아니면 뭐죠? 이 정전, 종전, 평화까지 가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 전쟁을 멈추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안 하고 EU에 가입하거나 특별 멤버십을 줘서 서방과의 경제 관계를 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대규모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 당근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협상안 같은 것들을 서방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게 잘 되면 올해 이번 가을에까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준비한 최고의 그 자기네 최선을 다한 공세를 이번 가을이면 끝낼 것 같거든요. 9월 정도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런 타협 구도로 갈 가능성이 한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서방에서 좀 더 이 전쟁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기를 더 주면서 우크라이나가 더 싸우도록 독려할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거기에 맞춰서 그 무기가 얼마나 들어오냐, 500kg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500kg만큼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올해 말이 아니라 이제 내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전이냐 평화협상이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참 속상한 얘기죠. 자,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전쟁으로 러시아랑 중국이 한 편 먹고 미국과 서방이 한 편 먹어서 이 둘이 함께 싸우는 냉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신냉전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신냉전이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빨간색은 미국과 서방들 그리고 이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빨간색은 어떤 국가들인가 하면 G20 국가 중에서 G20 중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G20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뭐 지도가 이제 좀 조그마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나라 좀 이상하다 그런 나라들 몇 개 안 보이세요? 멕시코는 도대체 왜 제재에 참여를 안 할까요? 이쪽이 지금 다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멕시코 분위기 이상하고요. 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그렇다 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여기 브릭스. 근데 여기 이 나라 어떤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제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터키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러시아 편 들어서 뭐 곡물 협상을 열어주는 것 같다가 지금은 다시 포로를 다시 주면서 또 미국에서 갖다 붙은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 이거 뭐예요 이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하면 뭐죠 이게? 쿼드잖아요. 아시아의 안보 대화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4개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근데 인도가 제재 참여 안 해요. 심지어는 지난 1년 동안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거를 8배에서 9배 정도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럽에 다시 팔았어요. 뭐 한 짓이죠? 싸니까 이익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정의파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생각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네. G20 중에서 20개, 그 다음에 198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46개국만 러시아 제재를 참여하고 150개국이 안 합니다. 이상한 거야 이게 뭔가. 규탄은 다 해요. 러시아 침략 전쟁 하지 마라. 그래놓고선 제재하자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버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제재 안 하니까 이 국가들이랑 관계를 통해서 이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지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를 닿지만 않는 것으로도 러시아는 이 전쟁을 1년 반 동안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제재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동맹을 확실하게 결집시켰어요. 이건 성공적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유럽에 묶어두면서 약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성공을 거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테러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일단 나토의 글로벌 확대를 통해서 아시아 동맹 체제랑 연결을 하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한국, 호주 이런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물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는 유럽의 문제인데 지금 아시아의 쿼드나 이런 국가들이랑 나토를 연결해서 미국은 자기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대한 대러, 대중국 견제 체제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과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한 거지만 인도까지 끌어들인다든가 아시아와 나토를 연결한다든가 이 부분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나토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그 현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러시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강대국들, 다극화 질서, 그 다음에 다지역 질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강대국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중요한데 이 세력 균형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고 나머지 국가들도 그렇다라고 내가 대변할 수 있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데 네가 뭔데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국가들이 사실은 그런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일견 호응을 하고 나오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은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관계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용어일 텐데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강대국 관계를 중국이 미국에 계속 요청했는데 미국의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은 이 신형 대국 관계를 완성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유라시아, 지금 다녀오신 카자흐스탄이나 이 몽골이나 이 지역이 유라시아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충돌할 수도 있는데 충돌하지 않고 공존적인 질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지구 질서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다극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러시아, 중국은 다극 질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지만 다지역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동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미국을 제대로 헐거먹게 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러시아와 중국이. 어쨌든 그러면 신냉전 노래가 맞는 거냐? 근데 사실 신냉전이라기보다는 단극 질서,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 요거는 국제 정치를 보고 있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겠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니제르는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그 프랑스의 군대와 미국의 군대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과 나토라고 하는 이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이 저항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겼다는 건 미국의 과거와 같지는 않다는 힘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극 질서가 조금씩 와해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은 신냉전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용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신냉전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한쪽 가서 줄 서야 돼요. 그렇죠?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그런데 신냉전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뭔가 여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주의적인 입장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냉전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중에서 너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완전 쉽지 않다. 왜? 신냉전이라고 하면 전선이 뚜렷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도 첨단 반도체와 첨단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70% 이상의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의존이 돼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앨런 누굽니까? 앨런 그리스먼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이랑 우리는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게 관계 잘 정리해야 된다. 70%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어요. 이거 20% 경제 때문에 주도권 싸움은 막 터지게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도 확실히 갈라설 수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서방과 러시아, 중국, 중앙유라시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도 같아 보이지만 여기 그 더 레스트라고 하는 이 국가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연합,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지만 과거에는 이 나라들이 줄서기를 강요당하면 수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들이었지만 지금은 이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가 하면 자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들 스스로도 컸어요.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냉전 때랑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면 서방이 제대로 확실하게 때렸으면은 러시아랑 이 중국이 한꺼번에 그 제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설계하는 발휘하고 싶은 영향력들이 하나둘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미국의 맹방이에요. 근데 대러지 이제 불참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랑 이 구소련 귀한 국민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많아요. 다수예요. 러시아어만 해도 이스라엘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랑 밀접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은 끊어낼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그 S-400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해요. 러시아로부터.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전쟁 나고 나서 석유값 쓰셨을 때 바이든 대통령 직접 날아가서 MBS 빈살만이죠. 모하메드 빈살만 직접 만나가지고 증산 좀 하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보낸 다음에 웃기고 앉아있는. 그러고 나서 그냥 감산해버려요. 감산 체제를 유지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해요. 즉, 이 미국의 페트로달러가 왜 기축통화로서 강점을 가지는가 하면 근본 이제도 아닌데 왜 강점을 가지냐? 물론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이 석유의 거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석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하게 돼 있었어요. 70년대 이후 미국이 그걸 강요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걸 요청했고 대신 너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페트로달러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빈살만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변화되어진 포지셔닝을 하겠다. 그래서 달러 아닌 위안화, 인도의 루피화, 러시아의 루블화 등등을 통한 달러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패닉이에요. 이걸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야 너희 사우디아라비아 너 핵 개발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카드까지 지금 속으로 만지작거린다는 그 얘기들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을 가지도록 허용하겠다. 그 정도로 보장해 줄 테니까 페트로달러 유지하자라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동 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란과 함께 화해하고 중동 협력을 강화하는 핵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가 무지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쟁 중재 뭐 그다음 나토 반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인도 뭐 말씀드렸어요. 동남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리스 플러스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란, 사우디, 바레인, UAE, 터키, 인도, 카자흐, 아르헨티나 등 20여 개국이 가입 신청을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브릭스 원래 뭐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나라가 G7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좀 이상한 처음에 이상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국가들로 성장을 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이 주도하던 체계와는 다른 종류의 질서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이 전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40개국이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브릭스 플러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다극화된 국제 질서가 도래하면서 이런 국가들이 자기의 실용적인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용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자, 뭐 지역 질서에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렇게 서방과 유럽 사이에 끼어 있던 우크라이나가 크게 스윙하는 정책은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죠. 가운데 끼어 있을 때. 그렇죠? 스윙은 안 좋은데 더더군다나 어느 때 스윙하면 더 안 좋다?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적 스윙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나는 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약간 비슷해요. 대한민국도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는. 그러니까 미중의 전략 경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보 보수 사이에 분열적인 구도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렇죠? 뭐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고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으로 주변에 시그널링이 되는 거예요. 아, 요건 잘하면 우리가 잡아올 수 있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확실히 잡아야겠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중간국은 가장 중요한 게 외교에서 내적인 통합성이랑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관성, 그 노선이 일관적으로 아 얘네들은 이렇게 쭉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주변에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 나라가 나아가는 외교안보 정책의 지정학적 균형점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균형점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중국 5, 미국 5, 그래서 5대5 이게 균형이냐?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패대기를 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6, 7, 8인지 거기에 따라서 4, 3, 2 6대 4인지 7대 3인지 8대 2인지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균형이 뭔지를 정해놓고 그걸 최소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쭉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중국도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미국도 이렇게 업다운 하면서 이거를 때려 한번 후려쳐 말아 이러면서 이런 외부로부터의 쓸데없는 간섭을 덜 받아요.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면 내적 통합성과 그 균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저 부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극을 겪고 있다라고 국제정치학자들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파의 한미동맹 구조에 엮여서 한미일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국이지만 프론트라인 국가가 된 거죠. 정의파 자유주의 진영의 프론트라인 국가가 돼서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계속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에 한미의 삼각 구조 강화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플랜 B, 이 보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일본은 한미일 하고 있죠. 그다음 미국과 동맹 강화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 석유 수입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다 문 닫고 들어오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동맹 중요하고 우리 그 앞에 서서 할 건 해야 돼. 그러나 플랜 그렇다고 이걸 하고 있다고 해서 플랜 B가 없으면 안 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정부가 할 것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지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하더라도 살상용 무기, 공격형 무기는 우리 안 한다. 방어용 무기, 지뢰 제거 등등등 하고 있고 우회 수출해도 포탄은 우회 수출하는 거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있어요.
한국이 최소한 조심하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될 경우에 북한이랑 러시아가 밀착하는 걸 통해서 정작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주다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북방삼각, 남방삼각이 대립하는 이 긴장 구조가 더 강화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관계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정부위원회 다니면서 들은 것과 제가 판단한 걸로 왜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느냐?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윤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를 지금 한국 경제를 지금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포스트 유크레인 워그 피어리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엄청 물량 퍼줬는데 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뒤늦게라도 어떻게든 거기에 뭐 숟가락이라도 놓고 빨대라도 꽂으려면 지금 폴란드랑 관계를 통해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한국으로 연결되어진 3자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처마다 이거 계획 세운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방산과 그 다음에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넓은 포석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과 저기서 오는 위험성 사이에서 함수 관계는 늘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러시아, 중국의 연대와 북한의 기회포착 외교 지금 북한 난리죠. 뭐 완전히 지금 물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차하면은 뭐 전쟁을 또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 한미일 공전 체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도리어 분쟁을 좀 잘 무마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고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부분들을 함께 연동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도달하게 될 경우 미국이 세계를 동원하는 나라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이 양쪽의 분쟁을 함께 활용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동맹 연루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얘기가 있긴 한데요. 다 말씀드린 거고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거기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신 교수님이 아주 그냥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정부를 의식해서 그런지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한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가는 것이 이제 전쟁 후에 네. 이제 재건 사업에 이제 그것도 국익을 참여하는 문제 뭐 이런 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북중러하고 이렇게 어떤 대립 구도가 또 이제 악화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여러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잘하고 정부에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이제 외교 문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내에서 예컨대 이제 그 일관성과 이런 어떤 여야가 사실은 이게 이 문제만큼은 어떤 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초당적 대책. 네, 초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외교 문제 이 부분만큼은 하여튼 뭐 좋든 싫든 간에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